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감정평가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371쪽에 참고 박스 요거 딱 한 번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뭐 여러 번 설명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상권 획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공간 독점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공간에는 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371쪽이요. 맨 위에.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종들은 지역 독점력이 행사되므로 공간 독점법을 사용해서 상권을 획정합니다. 보통 우리 프랜차이즈 있죠. 체인점이 그게 바로 공간 독점이에요. 그 범위 안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떤 그 민간에서의 어떤 프랜차이즈는 그 프랜차이즈 내에서는 독점이지만 그 유사한 다른 그 프랜차이즈하고는 같은 시장을 다퉈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교촌치킨을 좋아하는데 그 범위 안에는 교촌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문을 하면은 다른 데 하라 그래요. 이렇게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죠. 옆집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아무튼 그 범위에서는 자기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치킨집이 교촌만 있나요? BBQ도 있고 뭐 둘둘도 있고 다 맛있기는 마찬가지 다 맛있는데 아무튼 그 같은 프랜차이즈 내에서는 그 지역을 독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끼리는 싸워야 되겠죠. 다퉈야 되겠죠. 같은 시장을 놓고. 이런 경우는 시장 침투라고 봐야 돼요. 같은 시장을 놓고 다투는 거는 시장 침투.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 침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형 할인점도 있고, 동네 큰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같은 시장 지역 내에서 이 세 주체들은 서로 다툰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 것도 시장 침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 침투예요. 대부분의 경우 같은 시장을 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시장 침투인데 이런 공간 독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프랜차이즈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공간 독점이 뭘까요? 가장 강력한 공간 독점은 정부가 해주는 공간 독점이에요. 민간이 하는 공간 독점은 같은 가맹점 내에서는 그걸 독점하지만 다른 경쟁업체하고는 싸워야 되잖아요. 정부가 해주는 공간 독점은 그 안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로또. 관심 많은가 보네. 로또. 또 있어요. 담배. 로또하고 담배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경쟁자가 없어요. 옛날엔 많았어요. 이런 게.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뭐 이럴 때는 그 독서실 있죠. 독서실을 먼저 차리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독서실을 차리면은 200m 반경 200m 범위 내에는 다른 독서실을 못 차려요. 공간 독점이에요. 그 범위 내에는. 주유소 공간 독점이었어요. 옛날에는. 주유소 먼저 차리면 다른 사람 못 차려요. 주변에. 반경 몇 킬로 범위 내에. 그런 식이었어요. 또 목욕탕. 먼저 차리면 반경 얼마 내에 다른 사람 목욕탕 못 차려요. 옛날엔 이걸 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다 풀렸죠. 다 풀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담배하고 로또. 요거는 이제 일정 범위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공간 독점이에요. 그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 요거는 뭔가 하면은 전문화된 상품으로서 키워드가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이고요.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분산시장 접근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 밑에 고급 가구점 같은 거예요.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 분점의 경우에는 분산시장 접근법이 유용하다. 서울의 논현동의 고급 가구거리 뭐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제가 30년 전에 그 입주가이를 했었는데 그 청담동에서 했어요. 청담동에서 학교를 가려면 버스 타고 그 논현동 고급 가구거리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30년 전인데 1987년이. 근데 그 당시에도 벌써 거기가 막 휘황찬란한 샹들리에가 있고 그런 거리였어요. 거기가. 예. 언제부터 거기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이미 거기는 그랬어요. 제가 경기고등학교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빈터가 있고 막 이런 그 당시에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튼 입주가해를 했는데 입주가해 별로 할 거 못해요. 입주가해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집에서 저보고 밥을 많이 먹으래요. 그래야 자기 아들이 따라 많이 먹는데 저보고 공부 열심히 하래. 그래야 자기 아들이 따라 열심히 한대. 차라리 그냥 과외를 하고 말지. 입주는 그냥 자유롭게 하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뭐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엄청난 통제죠. 엄청난 통제. 아무튼 별로 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한 보름 만인가? 보름 만에 못한다고 나왔어요. 바로 기숙사 들어가서 기숙사. 그게 훨씬 낫죠, 기숙사가. 자, 이제 378쪽에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자, 이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주로 출제가 되죠. 마케팅 전략. 그래서 시고관 하는 거 있죠. 시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다시 나누어지죠. STP 전략하고 4P 믹스 전략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거는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이거는 아이다 원리에 의해서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이거는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주로 출제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요자 측면의 전략이고, 타이틀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해놓고는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요. 틀렸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해놓고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또 타이틀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해놓고는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지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는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세분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 세분화란 해놓고는 타겟을 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타이틀은 표적 시장 선정 이렇게 해놓고는 차별화 이런 내용을 이제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단어의 뜻이 매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코 어렵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차별하고요. 그래서 시장을 세분한 후에 이거는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성인이냐 아동이냐 이걸 수요자를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그렇게 세분한 후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깃으로 정해야 되죠. 그래서 타깃으로 정해서 차별화를 하는 거죠.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시장을 세분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늘 이런 교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재를 만들면은 이게 돈 좀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교재를 만들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온 게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만 따로 교재를 만든 거죠. 이거는 제가 독점이에요, 독점.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시장을, 틈새 시장을 새로 만든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계산 문제만 따로 교재로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출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독점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홍보를 안 하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면 훨씬 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어떤 교재를 또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의외로 괜찮았어요. 반응이. 이게 2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2년 전에 이맘때쯤 출판이 됐어요. 2년 전 이맘때쯤 출판이 됐는데 그 생각은 이제 3년 전에 시험 봤을 때 25회 시험 봤을 때 계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11문제나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계산 문제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런 교재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재작년에 5월 달쯤에 나왔다. 5월에 이제 출판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0부밖에 안 찍었어요. 200부밖에 안 찍었는데 금방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1500부까지 올라왔어요. 원래는 1500부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써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제 홍보를 안 해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계산 문제가 부담스럽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7, 8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걸 책을 내놓으니까 반응이 괜찮아서 요거는 이제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 교재와 같은 거를 이제 들어온다면 이미 기존에 제가 이미 책을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면은 차별화를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그 내놓은 그 책과는 똑같아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별을 할 때는 요 4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해야 제가 갖고 있는 그 교재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든가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든가 또는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든가 또는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든가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해야 되겠죠. 근데 몰라요. 그 메이저 업체, 아주 큰 뭐 메이저 업체에서 출판을 하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아주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겠죠. 홍보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반적인 저걸로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제품 측면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그 포맷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서는 안 되니까. 근데 제가 포맷을 아주 잘 해놨거든. 저기 뭐죠? 그 수학의 정석처럼 예제를 해놓고 그 예제와 비슷한 유제를 해놓고 그래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는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훈련이 되게끔 그렇게 해놨으니까 지금까지 출제됐던 10년치 이상의 계산 문제는 모두 포함되어 있거든요. 모든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요 포맷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측면의 전략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차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쪽으로 본다면은 제품 측면의 차별한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죠. 뭐 주차장을 뭐 이렇게 지하로 넣는다거나 이거는 이제 뭐 옛날 얘기고 또 디지털 보안장치 디지털이라든가 또는 뭐 단지 내에 실개천을 넣는다거나 이것도 옛날 얘기고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저기 뭐죠 수영장도 있고요. 또는 뭐 도서관도 있죠.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수영장, 도서관, 뭐 피트니스 뭔가 뭐 헬스장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있더라고. 그 제가 안 게 아니고 우리 애가 가고 싶다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보호자가 같이 가야 돼요. 가야 돼서 이제 우리 애가 가고 싶다 해서 제가 따라갔거든 저는. 따라가니까 이제 코치가 없으니까 뭐 이거 한번 했다가 뭐 이거 한번 했다가 이렇게 코치가 없으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안 하니까. 근데 그게 5,000원이에요. 5,000원 한 달에 5,000원이면 온 식구 다 해요. 그 카드 들고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측면은 뭐 이거 뭐 고가 저가 뭐 이런 전략이 되겠죠. 고가 전략, 저가 전략. 근데 이제 그 아파트 건설 업체도 네임 밸류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잖아요. 네임 밸류가 낮은 데는 아무래도 저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은 저가로 가서 이제 좀 네임 밸류가 올라가면 고가로 올라가죠. 여러분들 성경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김이 언제부터 팔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역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한 20년 가까이는 기억나요. 20년 전쯤에는. 그때 제가 이제 혼자 자취생활 할 때 재래시장에 가면은 그냥 투명 비닐 속에 이렇게 전지로 이렇게 구운 김이 있는데 그 겉에 이제 지도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투명한 비닐에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찢으면 왜 이렇게 테이프 같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 이렇게 제끼면은 뜯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포장이 굉장히 허접하잖아요. 그런 포장으로 된 게 굉장히 쌌단 말이에요. 싸니까 이렇게 사 먹었는데 맛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싸게 안 나와요. 싸게 안 나옵니다. 공장이 여기 있는 거 아십니까? 엄청 크더라고 이게 공장 규모가. 그러니까 맛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 이제 알려지니까 이제 저가 전략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푸르지오, 더샵, 레미안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양수자인 중흥 S클래스 이런 거는 좀 그 브랜드 네임이 조금은 적은 데잖아요. 그런 데는 좀 싸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흥 S클래스가 굉장히 괜찮다고 이제 그 물건을 본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이렇게 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잘못 산 것 같아. 그걸 살 걸. 이게 위치도 좋고 거기에 위치도 좋은 데다가 이제 실제로 물건은 참 괜찮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회사들은 물건이 괜찮다는 평을 이제 받게 되고 하면은 브랜드 네임이 올라가게 되면 점점 가격을 올리겠죠. 그런 거. 그다음에 유통 경로는 동네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거나 또는 옛날에는 전문 분양 업체가 많았어요. 분양 대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합격하시면은 분양하는 팀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양하고 끝나면 다른 데 가서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거 하든가. 이제는 유통 경로가 홈쇼핑도 있죠. 분양을 홈쇼핑으로 해요. 아파트 분양을 그렇게도 하고요. 또 홍보 촉진 이런 측면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쓴다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한 사람을 모델로 쓴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차별을 하는 거죠. 네 가지를 섞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품과 가격, 그 다음에 유통경로 홍보 촉진, 이걸 네 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 항목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이 단계가 이게 이제 주목하는 거죠. 주목을 하고 흥미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욕망을 갖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단계별로 접근을 달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너무 섣불리 이렇게 액션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계별로 접근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 문제와 관계가 있다 그랬죠.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 379쪽 마케팅 전략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이건 분량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 382쪽에 1번 보십시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셀링 포인트 있죠. 이 셀링 포인트는 뭐라고도 표현하면 혹시 중개사법에 나왔나요?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 판매 소구점이라고 그래요.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한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여러분들 집을 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방 몇 칸짜리, 지하철역에서 몇 분 거리, 가격대는 얼마, 옆에 도서관이나 공공시설 이런 것들, 기타 공원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주요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판매 소구점. 그러니까 이 판매 소구점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브리핑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중개업을 시작을 한다면은 이런 거를 브리핑을 잘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 있나요? 실무했는 사람, 그 사람 예를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시면은 성공할 거예요. 제가요, 이
그 물건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해서 이제 예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네, 토요일 날 몇 시에 가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 뽑아 놓은 거예요. 후보가 되는 이제 목록을 뽑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지금 볼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열쇠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 퇴근 후에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볼 수가 없고, 한 개는 지금 그 물건을 볼 수는 없지만 아래층에 똑같은 물건은 볼 수 있다. 지금 그 물건은 볼 수 없다. 나머지 2개는 지금 볼 수 있다. 시간 다 약속 정해놓고. 그래서 요 하나는 바로 위층인데 그 집은 못 보고 밑에 구조만 봤고, 요거는 이제 직접 들어가 봤고, 근데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4개를 봤는데도 여기 해당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밑에 추가로 준비해 둔 게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10분 거리로 가면은 이런 물건이 있다. 그 다음에 가격대를 좀 올리면 어떤 물건이 있다. 추가로 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대는 이제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 지하철역에서 조금 더 떨어진 데를 간 거예요. 떨어진 데 갔는데 그 물건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리핑을 할 때는 그 판매 소구점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두고 그거를 하되,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미리 더 준비를 해두는 거죠. 브리핑을 할 때. 그러면은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좀 선택의 폭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한 사람 처음 봤어요. 미리 약속하고 가서 봤을 때. 근데 워낙 브리핑을 잘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신뢰가 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그 아파트는 이 사람 중개사무소보다는 중개사무소에서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도 내놓을 때 이 집 가서 이 집 가서 거리가 떨어져 바로 앞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중개사무소에 안 내놓고 일부러 이 집에 찾아가서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소개한 집에 계약을 했는데 같은 날이었는데 같은 날에 2군데를 제가 약속을 잡았거든요. 한 군데만 알아보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갈 거냐 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거냐 하던 중에 이제 저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이제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뭐 물건을 알아보러 갔겠거니 하고 이제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저기는 이제 딱 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집은 문이 닫혀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오고 있대요. 잠깐만 기다리래. 그래서 왔어요. 타래요. 그래서 탔어요. 브리핑 이런 거 없어. 타래요. 탔어요. 탔더니 가는 중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냐고. 못 본대요. 유턴. 또 전화하는 거예요. 볼 수 있냐고. 못 본대요. 또 유턴. 그러더니 아주 좋은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은 방이 2칸인데 2칸이라도 거실이 너무너무 넓대요. 분명히 3칸이라고 했는데 그러더니 기어이 그리 가는 거예요. 아니 핸들은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뛰내릴 수도 없고 가야지. 어떻게 갔죠? 갔더니 그 집에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들이 오니까 막 이불 치우고 막 거실에 있던 난리 난 거예요. 그 집은 갑자기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완전히 그냥 뒤도 안 보고 돌아 나왔어. 그냥 완전히 꽝이요, 꽝. 이 사람이 참 잘했습니다. 하여튼 이 브리핑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메모를 딱 해놓고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미리 다 섭외해서 약속한 시간에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브리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죠? 이런 식의 브리핑. 아무튼 그게 이제 1번이고요. 다음에 2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자 보세요. 벌써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고객 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거, 요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자,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낸다고요. 다음에 3번의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 관계로 유지하려고 한다. 맞죠? 다음에 STP 전략은 S가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이고요. 포지셔닝으로 구성된다. 맞죠? 그다음에 아이다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의 단계가 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 밑에 다른 문제들도 대체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결코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꼭 맞출 수 있도록 해두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넘어갑니다. 자, 이 감정평가는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감정평가 기초에 해당하는 게 한 2문제에서 3문제고요. 감정평가 3방식에 해당하는 것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1문제 정도고요. 여기서 출제되면 여기서 6문제고요.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은 총 6문제가 여기서는 대체로 한 6문제인데 최근에 약간 여기 출제 비중이 약간은 줄었어요. 여기가 조금 더 나오면서 원래 이게 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한 문제가 아니고 한 10년 동안 한 6, 7문제 정도 그런 정도였는데 이쪽이 조금 더 나오면서 이쪽이 조금은 덜 출제됐어요. 우리는 이쪽에서 더 출제가 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좀 더 난이도가 높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10년간 출제된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할 분량은 많기는 해요. 할 분량은 많기는 한데 실제로 출제되는 그 깊이가 깊은 곳까지 출제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용어 정도 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내용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벼운 용어 정리 정도는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점수를 더 많이 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출제되는 것은 이 난이도는 낮게 그렇게 출제됐어요. 공부할 때는 이렇게 분량이 많고 해서 어려운 듯해도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부분 감정평가 기초 부분이 조금 더 쉬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386쪽에서는 감정평가의 개념에서 괄호 1번에 그 감정평가 정의 있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 요거 하고요. 괄호 2번은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분류에서는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만 좀 주의를 하면 되죠. 공적평가는 공적기관이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인평가와의 차이점은 공인평가는 공적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데 위는 공무원이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가 않죠. 필수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임의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공익평가, 사익평가, 공익목적이나 사익목적이 어렵지 않고요. 법정평가, 법에 정한 대로 하는 평가. 결국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이제 현조, 기소하고 1구부입니다. 현황평가, 조건부평가죠. 자, 현조, 기소할 때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원칙. 이제 현황평가라는 건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이게 건부지 평가가 대표적이죠. 건부지 평가라는 게 뭐예요? 지상에 건물이 있을 때 이 땅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건물 상태에 따라 밑에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건부 감가, 건부 증가. 이거는 건물 상태를 보고 평가하는 거니까 현황 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제외예요. 현황 평가에서 그 불법 이용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입니다. 요거는 제외요. 불법 이용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요. 밭에다가 불법적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거를 평가를 할 때 주거용 대로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전하고 대는 가격 차이가 크죠. 불법적으로 밭에다가 집을 지은 상태인데 그걸 주거용 대로 평가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을 지으려고 주거용 대를 샀는데 아직 돈이 모자라서 건물 못 짓고 있는 동안 잠깐 동안 거기 뭐 농사 지을 수도 있잖아요. 뭐 배추도 심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전으로 평가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 이용은 제외입니다. 여기 이제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조건부 평가를 해요. 이 조건부 평가는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요거는 나지상정 평가가 대표적인데요. 나지상정. 지금 현재는 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지인 것처럼 해서 평가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할 때, 땅 평가할 때, 지난번에 제가 이거 루리스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루리스라는 앱, 어플리케이션. 루리스. 토지 이용 규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시면 토지 이용 규제 검색하시면은 루리스가 떠요. 이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앱이에요. 무료 앱이에요. 무료 앱.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앱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도 서비스도 있고요. 지번을 써넣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도를 보면 요 위치 있잖아요. 우리 학원 건물 위치를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땅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게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고 용도 지구가 뭐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이제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땅 가격도 이 낮이라고 할 때 땅 가격이요. 지상의 건물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땅만 봤을 때 가격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1년에 한 번 발표하거든요. 1년에 한 번 발표하는데 1년간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 발표하니까. 그럼 1년간 사용하는데 지상에 있는 건물 상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죠. 철거가 돼서 다른 건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상의 건물 상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1년간 이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상의 건물 상태를 고려하면서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지상의 건물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 다 나지상정 평가인 거예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조건부 평가. 다음에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죠.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요거는 모두 다 예외입니다. 모두 다 예외예요. 요건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예요.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우리 이제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이게 언제적 가격이다를 밝혀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칙이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원칙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자,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이 오늘이라면, 자, 그럼 그 자료를 들고 오늘 바로 평가 보고서를 써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료 수집이 끝났으면은 그거 들고 들어가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데 주말에 무슨 개발 계획이 발표될 수도 있죠. 주말에 무슨 개발 계획이 발표돼 버리면 벌써 월요일 날 가격이 벌써 많이 뛰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평가한 그 자료 안에는 그 개발 계획이 발표된다는 자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적 가격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 조사가 완료됐을 때 그때 가격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한부 평가나 소급 평가는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해요. 미리.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의뢰할 때 보통 의뢰할 때 올 연말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올 연말 가격.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 기다렸다 해요? 올 연말까지 기다렸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 수집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은 지금 완료되는데 기준 시점은 미래 일정 시점이죠. 그러면은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는 과거 일정 시점이 기준 시점인 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는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칙은 이런데 예외적으로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할 수 있다.
미리 정한 시점이 미래 일정 시점이면 기한부평가, 과거 일정 시점이면 소급평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1구부죠. 1구부. 1구부. 자,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죠. 여기 이제 원칙은 개별평가입니다. 원칙은 개별평가고요. 예외적으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하는 거죠. 일괄평가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하는 평가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 우리 거래할 때 아파트 대지권하고 건물 부분을 따로따로 거래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파트 팔면은 그 대지권과 건물 부분이 함께 거래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든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죠. 토지하고 건물 각각 파는 거 아니죠. 함께 팔잖아요. 이런 거는 다 일괄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물건은 둘 이상이라도 한꺼번에 하는 게 일괄평가입니다. 이게 원칙이 개별평가지만, 근데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라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1필지가 몇 개의 획지라고요? 1필지가 2획지라 그랬죠. 이럴 때는 이제 무슨 평가? 구분평가고요. 부분평가는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부분만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부분만 평가한다. 자, 이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요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설치될 때죠.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설치될 예정일 때 여기에 편입되는 부분만 이제 수용하면 되죠. 그래서 요 수용 보상금을 산정할 때도 요 편입되는 부분만 계산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평가예요. 부분평가. 차이점이 뭐예요? 얘하고는, 얘는 하나를 다 하는 거죠. 하나를 다 하는데 나누어서 하는 거고, 각각. 요건 아예 평가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하면 되니까. 됐나요? 자, 항상 부분만 평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서 작성 참고로 볼까요? 감정평가서 작성해서 388쪽에 맨 밑에 있죠. 거기 보시면 일괄 감정평가, 구분 감정평가 또는 부분 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서를 감정평가서 작성 시 감정평가의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 정도입니다. 좀 쉬고 이제 가격 이론을 볼까요?